네, 지금부터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설명회 및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이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기술나눔 설명회 운영사무국 조혜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업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 이전, 사업화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술은행 NTB를 통해 기술 이전,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기술 나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미활용 우수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민간 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NTB에 등록된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기술 등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주요 내용인 기술 나눔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357건의 기술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부 주요 내용인 NTB 기술이전 설명회는 국가기술은행 NTB에 등록된 정보통신 및 기계 소재 분야 총 30건의 공급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진행합니다. 오늘 이 두 설명회는 기술 이전, 나눔 신청을 돕고자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 나눔 기술에 대한 설명과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되며 1부에서는 기술 나눔 사업 안내 및 공공연구기관 나눔기술 현황과 계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2부는 한국기술사업화협회에서 국가기술은행 NTB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의 각 주요 기술 발명자께서 해당 기술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3부 후에는 3부 상담 세션에서 참석자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1대1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설명회 및 국가기술은행 기술이전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나눔 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희정 선임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일단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술나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나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릴 자료 목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나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연구기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16개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접수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과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2013년도부터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한테 무상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현재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총 49개의 기업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6,765건의 기술을 제공받아 3,672개의 기술이 1,887개의 기업으로 이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기업 현황 같은 거, 참여하신 기업 현황 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로 이게 4번째로 진행하는 기술 나눔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포스코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공기업 11개, 그리고 대학 공공연구소 16개 기관, 총 34개 기관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24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추진계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총 16개입니다. 공공연구소와 대학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16개 기관에서 제공해 주신 기술은 357건인데 그 각 기술 제공기관에서 주신 이전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건수는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건과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양도라고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특허를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특허의
소유권자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실시라고 하게 되면 사용 기간 동안 기술료 없이 무상으로 그 해당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실시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57건에 대한 기술 분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료기기, 스마트 도시향 에너지에서 총 357건이고요. 스마트 제조 관련된 분야의 기술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관련된 357건에 대한 주요 기술 설명은 이따가 김정연 변리사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 나눔 추진 일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가 났고요. 다음 달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 기술 나눔 접수는 테크스톰이라고 하는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시간이 딱 세팅이 되어 있어서 23시 59분 59초까지만 딱 접속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입력을 하시다가 만약에 신청을 못 하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라, 그래서 막 저장을 하시고 하시다가 못 하신 기업들이 종종 있으셔서 미리미리 좀 연휴도 겹치시고 한지라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지금 설명이 진행하고 24일 날 이제 신청 접수 마감이 되면 저희가 1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번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청 접수 번호는 여러분께서 테크스톰 접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신청 접수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회원 가입하셨을 때 작성하신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떠한 서류는 부족하오니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받으셔야 접수가 완료되신 거고요. 그 안내를 못 받으셨으면 누락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키아트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접수 번호가 누락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1월 8일까지 접수가 완료가 되면 1월 말까지 서류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 기본 서류들이 제출이 됐는지 여부랑,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대표자 포함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정보도 같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2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결과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안내되면 아마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 나간 공공연구기관 관련된 공고 자료는 크게 3가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업 공고 안에서 관련된 세부 기술 상세 자료라든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사업 설명에 관련된 자료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NTB라고 되어 있는 국가기술은행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357건에 대한 주요 기술 내용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파일들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접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4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많이 받고요. 종종 제가 요새 좀 많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24일 11시 한 58분에 이메일로 딱 접속하셔서 안 됩니다. 여기로 제출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접수가 사실 되지 않는다는 점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가 이게 마지막인지라 올해 이게 진행이 되면 25년도 3월이나 4월이 돼야 또 공고가 나갈 거라서 세부 일정을 좀 반드시 준수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고요. 밑에 있는 서류들 중에 특허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까지는 필수 서류신데,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반드시 남아있는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는 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도 관련돼서 가지고 계시다,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모두 다 테크스톰 신청 접수 홈페이지에 업로드 개념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관련된 자료에서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특허활용계획서 우리 기업이 매출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매출 정보 같은 걸 다 올려야 되나요? 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이 특허를 이전받으셔서 어떤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실제로 지금 출시되고 있다고 하면 그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전받는 특허와 관련돼서 선행 특허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선행 특허 관련된 정보들도 같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같이 올려주시되 나머지 같은 경우 총 4가지는 필수 서류이고 이 3가지는 해당하시는 기업에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접수 방법 안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아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팝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팝업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텍스톰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테크스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로 CS 고객센터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안 되시는 부분은 CS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하시면 바로 AS를 해드리고 있는지라 CS를 해드리고 있는지라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홈페이지 상에서는 아마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4차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고에 관련돼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각각의 기술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정보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기술의 주요 특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해당 산업 분야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특허 정보 연계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키프리스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권리가 잘 살아있는 건지, 그리고 해당 특허권의 소유권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도 연계해서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바구니 개념으로 기술 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담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고 바깥의 화면으로 나가셔서 이 보라색에 있는 기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기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에는 원하시는 기술이 담겨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357개 기술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357개의 기술을 여기서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화면에 나가셔서 그 해당 기술 정보를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장바구니 버튼 클릭하셔서 담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복수의 특허라고 하시면 만약에 5건이다 라고 하시면 해당 특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매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이 원하시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순위가 5건인데 1순위부터 5순위가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기술을 이전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체크를 하시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형태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삭제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있다 보여드릴 건데 X자 버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술을 신청하겠습니까? 라고 신청 버튼이 누르면 신청 홈페이지, 신청 전용 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련된 기업 세부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신청 기업에서 작성하신 정보를 불러오게 하시는 개념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원 가입하실 때 이런 정보들 입력하는 거가 좀 번거로우셔서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기술나눔 신청하실 때는 수기로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시에 기본 정보를 제대로 넣어 놓으시면 불러오게 하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회원 가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은 다 이제 넣으시고 관련된 서식들은 업로드 하신 다음에 동의하기 여기 필수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될 텐데요. 제출하시고 나셔서 수정이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으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수정은 기능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에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수기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임시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조금 정리하시고 관련된 서류들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명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홈페이지 실제로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스톰으로 바로 들어온 화면이고요. 테크스톰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팝업이 게시되어 있어서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공공연구기관 기술단은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참여기업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기관 리스트 중에 원하시는 기술, 뭐 섬유개발연구원이다, 한양대학교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기술 같은 경우 원하시는 기술 클릭하시면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관련된 시장 규모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특허 정보 연계 쪽 부분 클릭하시면 키프리스로 연동이 돼서 해당 특허에 대한 청구항, 연차료 정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키프리스 연동이 좀 사이트상 안 돼서 구글 페이턴트로 연동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 눌러주시고 이 기술을 신청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장바구니에 기술 담기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끄시고 나가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색으로 기술 신청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크스톰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여기 제 사무실 연락처랑 정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이 시스템에서 테크스톰 신청하기 클릭해서 들어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담아져 있는 이전 희망 기술이 나와 있고 요 오른편에 원하시는 기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하실 수 있거든요.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대편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해당 기술을 원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조정하셔야 되고 요게 저희가 심의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전을 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청을 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술은 이렇게 바 버튼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 다음 버튼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기업 일반 현황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회원가입 하실 때 기본 정보들을 잘 넣어 놓으셨으면 불러오게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넣어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수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저희가 모든 정보가 이메일로 안내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회사 대표 메일을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사실 수신을 못 하셔서 확정을 못 하셔서 이전 못 받으신 기업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셔서 그 바뀐 담당자가 다른 분한테 연계를 안 해서 사실 삼성전자나 뭐 SK나 유명 대기업 기술도 많이 못 받아가신 경우가 제가 많으셔서 되게 안타까워서 늘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면 이 이메일 주소는 수시로 확인 가능한 반드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서류를 보완하거나 결과를 안내해드리거나 하는 것도 해당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 정보도 같이 기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자 휴대폰과 이메일 번호도 다른 번호로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대표자가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왜 연락이 안 왔다 이러신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휴대폰과 이메일 정보는 늘 수시로 입력 가능한, 수시로 확인 가능한 이런 정보를 입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특허 활용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수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복수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파일이 한 개 파일만 업로드가 되는지라 알집으로 묶어서 반드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파일 업로드 하시고 여기 밑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임시 저장 또긴 신청하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식 작성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특허 활용 계획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서류만 보니까 뭐 얼마나 잘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세 줄 막 이렇게 쓰시는 기업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중에 그럼 제일 뭘 많이 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사업화 추진 계획이랑 전략에 대해서 사실 위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사실은
당해년도에 신생, 그러니까 설립된 스타트업도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화 추진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쓰실 때 이 특허를 이전받으셔서 사업화할 때 뭐 투자 유치나 이런 자금 관련된 전략 방안도 같이 쓰시게 되면 위원분들께서 실제로 활용할 만한 기업이구나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술 분야의 뭐 변리사나 교수님 이렇게 다 같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그 심의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기술과 관련된 유관 업종인지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향후 이쪽으로 비즈니스를 새롭게 하실 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관련된 업종 분야에 대한 조금 어필 같은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건이 아니고 복수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술별로 신청 심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3건 신청하셨다. 그럼 특허 활용 계획서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3건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심의했는데 한 개 기술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하시면 막 15개, 20개 기업도 신청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요 자료밖에 없는지라 그렇다고 저희가 뭐 발표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뷰를 듣는 것도 아닌지라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 첫 번째는 사업화 추진 계획 및 전략 두 번째는 활용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차별로 좀 명확하게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서류 문의 어디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그리고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 정보 마당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료 여부가 제출하실 당시엔 하루 이틀 남았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2월 24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해서 재발급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서류들은 쉽게 조금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들인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질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들이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 정확히 비용은 얼마입니까? 정말 공짜인가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 같은 경우에는 연차료라는 게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허에 대한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에 신고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차료는 중소기업이시면 기본적으로 50% 감면받으신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연차료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확인하시는 게 적정하지 않고 저희가 신청하신 이후에 결과 통보를 해드리면 그 시점에서 연차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연차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특허마다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월 말 정도 결과를 안내해드리면 제가 그 결과 안내 시에 어떻게 연차료를 조회하실 수 있는지 조회 방법 다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특허로 올라오는 사이트 통해서 연차료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허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이전 등록료라는 거는 이제 특허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비용인데 그게 건당 4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교육세 21,600원 그리고 혹시 특허법인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시세마다 다른데 보통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개인 고객이라는 번호를 이제 만드시면 개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라 한두 건 이제 소유권에 대해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이버에 찾으셔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SYP 김정희연 변리사님께서 공공연구기관 주요 나눔 기술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SYP 김정년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 나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눔 기술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 기술 제공해 주신 총 기술 건수는
357건이고 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초격차 신산업 분야로 대분류를 하였고 중분류 기준으로는 스마트 제조 기술 186건, 바이오 의료기기 기술 95건, 스마트 도시 해양 기술 44건, 에너지 기술 32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술 나눔 대상 특허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보면 일단 스마트 제조 기술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의료기기, 스마트 도시 해양, 에너지 기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기술이 가장 많이 제공해 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특허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제조 분야입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는 AI, IoT를 활용한 기계, 로봇 등의 제조 산업 분야로 정의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는 첨단 로봇, 자동화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나노 응용 기술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은 현재 최적 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제조 시장에 대해 규모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스마트 제조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157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2,70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5%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5G 서비스 시장은 2023년 약 366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약 1,63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4.9%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의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 발전 장치가 구비된 신발의 인솔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에도 인솔을 활용한 자가 발전 장치를 탑재하는 기술들이 있긴 하였지만 기존에는 수직적인 힘만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전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뿐만 아니고 수평 방향 힘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용한 전력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IT 기기의 보조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픽셀형 LED 공정입니다. 종래 LED 공정을 살펴보면 각 픽셀에 RGB 마이크로 LED를 2개씩 본딩을 합니다. 2개씩 본딩을 해서 그중 하나 좋은 품질을 가지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비용적인 손실도 크고 픽셀 제작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곤 합니다. 특히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밀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LED 자체에다가 본딩 소재를 통해 열이나 레이저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량이 발생한 픽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쉽게 리페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픽셀 정렬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터널링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1테라 D램 셀 소자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소스 또는 드레인 영역 사이 바디 영역을 반도체 영역을 삽입함으로써 바디의 전이 의무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리 반도체 영역을 새로이 형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제조 공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스 영역 하부를 드레인 영역과 동일한 타입의 불순물을 형성을 함으로써 특별한 분리 반도체 영역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끔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따르면 모스펫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도 동작이 가능하고 기존의 티펫 공정을 이용해서도 이 기술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레이 배선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기술은 바이오 의학, 헬스케어 등의 보건의료 분야 첨단 바이오를 포함하는 기술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기기 기술은 헬스케어, 진단기기 기술, 그리고 첨단 바이오 등의 분야를 포괄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육성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3년 9,361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1조 4,0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8.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2,556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6,04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3건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 보조 장치 기술입니다. 기존에도 뭐 경추 교정기나 경추 보호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목 주변을 감싸는 형태로 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고 경추 보조 장치도 있었지만 기어 전동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기어의 마모 또는 파손 등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착용자의 턱을 받쳐주는 상부 받침부의 일측에 하부 지지부에 연결되어 상부 받침부의 높이를 조절하는 높이 조절부를 채용하였고 또 각도 조절 부재를 구비함으로써 착용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 착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단가 및 조립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리카 합성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기술입니다. 현재 실리카 공업적 생산 공정은 고온, 강산, 그리고 강염기 조건 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부산물들이 많이 생성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온, 상압, 중성 부근의 약염기 조건 하에서도 실리카 합성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카는 자기 조립 구조체 표면을 실리카가 둘러싸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금속 이온, 동위 원소, 약물 등의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유무기 성분들을 섞어 용해성과 다공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풀을 이용하는 분말 형태의 천연 인디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종래의 쪽 염색법을 살펴보면 쪽풀로부터 인디고를 추출하기 위해 생쪽을 발효시킵니다. 생쪽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날 뿐만 아니고 작업 기간이 6월에서 7월 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로이코 인디고를 산소수가 충입되어 있는 혼합통 내부로 분무를 해서 미입자 상태에서 산소와 반응을 시킴으로써 안료 생산 효율을 증대시켰으며 오랜 시간 보관하여도 색채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기술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내 교통, 재난 안전 등을 포함하여 도시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미래 기술입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기술은 사이버 안전 보안,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해양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대기 오염, 재난 재해, 교통 혼잡,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 심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도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 시장 규모는 2023년 1,811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4,400달러 규모로 연 평균 19.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2023년 311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86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5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3개의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새집 및 그 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인공새집은 조류의 생태
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구가 단순히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류의 종별 크기에 따라 각각의 출입구를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출입구의 직경 크기가 단계별로 조절되는 가변 출입구를 제공함으로써 조류의 종별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고 본체 내부의 조류 서식 여부를 감시하고 감시된 새집 상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감시 단말기를 포함함으로써 인공 새집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기술은 기계학습 기반의 이상상태 발생 지점 탐지 방법 및 이상상태 발생 지점의 탐지를 위한 학습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센서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상상태 탐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센서의 개수를 증가시키곤 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에 따르면 적은 센서를 이용해서 이상 발생 탐지 지점을 탐지하지만 각각의 센서가 서로 다른 모델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센서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상 발생 지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된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피 경로 제공 기능을 구비한 실내 재난 통신 시스템 및 실내 재난 통신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선박이나 대형 건물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 경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 표지판이나 이정표로는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신망이 단절되면 요 구조자와 구조자 간의 위치 정보 전달 그리고 통신이 어려워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무선 전파 통신과 음파 통신을 선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침수 등의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프라 없이도 통신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 및 활용,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술은 연료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설비 자원 재활용 등의 분야를 포괄합니다. 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국제환경 규제 대응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1조 261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1조 5,500달러 규모로 연평균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2023년 598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1,24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주요 특허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3건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처리 공정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산 처리 관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기술입니다. EMS 및 설비 장치 구축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중소규모 수용가가 주를 이루는 산업에서 EMS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 저장해서 인덱싱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그리고 연속 공정 데이터를 같은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반복 호출을 줄이는 기술 그리고 저속 클럭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분석 속도를 개선하고 전력 소모를 감소하는 기술 등을 포함함으로써 굉장히 빅데이터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제1 및 제2 유체의 경계면을 모사하기 위한 수리 모형 장치에 관한 기술입니다.
해수의 양수나 담수 어떠한 방식에서도 펌프 등의 구동원이 필요하고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므로 설치 비용이나 유지 관리 비용 모두 많이 든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해수면과 지하 수면의 차이에 의한 사이펀 원리를 이용해서 해수를 양수하기 때문에 관정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펌프나 동력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굉장히 설치 비용, 시간 모든 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이에 전기 에너지 할당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전기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부하는 물론 불안정한 전력 개통에 따른 전자기기의 손상이나 불완전한 동작으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 등을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평소에는 전력 계통의 공급의 이상 동작이나 순간 정전 등에 대한 있어서도 전력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 필수 부하에 대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 그리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전 시에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그러한 기술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기술 분야별 특징, 유망 기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된 일부 공공연구기관 기술 나눔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2부 국가기술은행 NTB 공급기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은행 NTB의 개요를 안내해 주실 한국기술사업화협회 김현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업화협회 김현우 과장입니다.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 이전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의 정보를 올려놓고 기술 수요자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 정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의 기술 등록을 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는 공공연 대학의 국가 R&D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온 오프라인 서비스로서 기술의 발굴과 수집, 데이터베이스와 우수 기술 선별,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등록된 기술은 34만여 건이며 이런 기술들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에 등록된 기술의 정보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세 정보이고요. 두 번째 특허 정보, 세 번째 연구 과제 정보, 마지막으로 연구자, 연구 이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은행 NTB에 등록된 기술을 이용자께서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키워드를 활용한 기본 검색 기능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서 기본 검색에 설정을 해두시고 검색창에 찾으시는 기술의 분야라든지 알고 계시는 기술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기술을 보여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AI 기능을 활용한 기술 관계망, 기술 추천, 기술 가치 평가 기능 검색입니다. 국가기술은행 NTB에서는 관심 있고 찾으시는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뿐만 아니라 연관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와 대상 기술이 어떤 가치를,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의 NTB에 등록된 기술을 저희 매년 1000건 정도 기술 보시는 바와 같이 SNK라고 해서 기술 상품화 자료를 작성을 해서 기술 실제로 기술이 이전에 수요가 있으신 기업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보실 수 있는 기술 소개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NTB 기술 이전 설명회는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서 3번에 걸친 설명회가 있었고, 오늘은 정보통신과 기계 소재 분야의 기술 이전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 분야인 정보통신과 기계 소재의 기술, 저희 춤풀 기술 30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보통신 17건이고 기계 소재는 13건입니다. 기술 완성도 기준으로 3단계 TRL 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은 8건이었으며 다음 4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은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기술의 보유 기관으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총 20개 기관에서 출품된 기술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가기술의 NTB 기술 이전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NTB 주요 기술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 샘플링을 위한 고정 루프, 이를 포함한 무선 통신 장치 및 동작 방법에 대해 경희대학교 임영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기는 게 이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희대학교 임영현이고요. 전자공학과에서 연구하고 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통신 기술 중에, 통신 반도체 기술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좀 특화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로우 레벨의 백그라운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칩 다이어그램인데요. 뭐 마이크,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것들로부터 사람의 음성이라든지 데이터들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 프로세싱된 그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들이 칩 안에서 프로세싱되고 그 신호가 다시 외부로 나가야겠죠. 외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모뎀 칩이라든지 와이파이, 또 블루투스, GPS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신 칩이 되겠습니다. 저 앞단은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저주파수의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고 프로세싱되고 그걸 다시 안테나로 기지국으로 보내야겠죠. 소통을 하려면. 그런 중 다이어그램인데, 제가 특히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저 통신 칩 중에 하나인 모뎀 칩입니다. 모뎀 칩은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내야 될 신호를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또 다른 유저들로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5G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10년 전만 해도 4G가 나왔는데 요즘은 5G 더 나아가서 6G까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1G나 2G에서는 전화라든지 텍스트 이 정도만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3G에서는 사진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4G에서는 이제 유튜브 이런 4K 스트리밍 비디오를 볼 수 있게 되죠. 그걸 넘어서서 요즘은 더 나은 방대한 정보들을 더 빠르게 혹은 같은 정보를 보내더라도 더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5G 시스템입니다. 주된 연구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같은 정보를 더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 또는 3D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VR이나 AR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보내야 될 데이터를 차에 비유한다면 1G부터 4G까지는 점점 차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가 주고받아야 되니까 차선이 더 넓어지는데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차선을 더 넓혀야 됩니다. 밑에 나오는 저 그림이 차선을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신이 되는 어떤 캐리어 프리퀀시인데요. 지금 이렇게 꽉 막힌 차선에서는 더 새로운 도로를 깔 수 없는 것처럼 현재 6G라는 캐리어 프리퀀시 미만의 주파수는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하는 데 쓰는 주파수가 이미 세츄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뭔가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프리퀀시를 엄청 더 높여서 25GHz에서 40GHz 정도 되는 아주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라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게 이 5G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왼쪽 하단에 나온 그림이 송수신을 하는 칩인데요. 제가 아까 프리퀀시를 높여야 된다고 했죠. 그 통신이 되는 주파수. 그 통신이 되는 주파수를 생성하는 게 저 에로 시그널 제너레이터라는 건데 저 서킷 자체가 더 높은 프리퀀시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스탠다드가 높아질수록, 즉 4G에서 5G로 갈수록 프리퀀시는 더 높아져야 되고요. 통신 프리퀀시는. 그리고 그 통신 시그널이 가져야 될 노이즈 스펙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모듈레이션 기법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256컴, 그러니까 쿼드러처 앰플리티드 모듈레이션인데 같은 프리퀀시를 쓰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 모듈레이션까지 더 하이 오드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더 하이 오드로 가기 위해서는 노이즈 성능 또한 더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 에로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회로가 페이즈 락드 루프라고 해서 PLL이라는 서킷이 있어요. 가장 아날로그 RF 서킷 중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것이 PLL인데 저 PLL의 역할은 바로 저 주파수, 통신이 되는 주파수를 생성하는 회로가 바로 페이즈 락드 루프입니다. 이게 기존의 페이즈 락드 루프인데 러프하게 핵심만 설명해 드리면 결국 주파수를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저 VCO라는 주파수가 VCO라는 어떤 회로가 주파수를 형성하는데 저 동그라미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오실레이터인데 저게 주파수를 생성하는 그 회로입니다. 어쨌든 저게 더 높은 프리퀀시를 내보내야 되고 노이즈 성능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쓰이는 게 차지 펌프 PLL이라고 기존에 쓰이는 회로인데 더 높은 프리퀀시를 내기 위해서는 노이즈 성능이 더 멀티플리케이션 돼서 그러니까 증폭돼서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5G용 주파수, 통신 주파수를 생성하기에는 어떤 그런 단점, 제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PFD나 CP를 쓰는 기존 차지 펌프로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요즘 통신 칩을 만드는 퀄컴이라든지 애플에서는 기존 CP-PLL이 아니라 이 샘플링 PLL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존의 PFD를 서브샘플링 PLL이라는 서킷으로 바꾸고 저 SSPD는 게인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를 높이더라도 노이즈 컨트리뷰션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브샘플링 PLL을 쓴 빨간색 그 렉탱귤러 심볼이 더 지터는 낮고 파워도 더 적게 소모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는데 요즘 통신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들도 기존 CP-PLL이 아니라 서브샘플링 PLL을 많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그림이라 스킵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기존 차지 펌프 PLL이 아니라 서브샘플링 PLL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외부로 어떤 외부 간섭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볼테이지가 확 흔들린다거나 했을 때 이 PLL이라는 서킷은 항상 안정된 통신 주파수를 생성해내야 돼요. 근데 그런 외부 요인이,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서브샘플링 PLL은 본연의 역할을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인 주파수를 생성해내는 거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들어오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락이 풀린다든지 또는 제공해내야 될 주파수를 확실하게 제공해내지 못한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락 레인지가 좁다라고 얘기하는데 주파수가 조금만 외부 요인으로 틀어져도 확 락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오늘 연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더 스페시픽해지고 있죠. 5G로 가면서 더 높은 프리퀀시 필요하다. 기존의 PLL이 프리퀀시 생성하는데 어떤 이유로 서브샘플링 PLL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해결한 연구가 제가 오늘 발표할
드릴 연구입니다. 그것도 좀 스페시픽한 얘기라 스킵을 하고, 이게 제가 제안한 구조인데, 기존 서브샘플링 PLL은 파란색에 있는 저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 빨간색의 어디셔널한 루프를 더 집적해서 넣어서 프리퀀시가 틀어졌을 때 저 루프가 동작해서 어떤 오동작을 막는 그런 연구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PLL이라는 것은 기존 인풋이 되는 레퍼런스 프리퀀시가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멀티플리케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회로예요. 그래서 매번 레퍼런스 클락마다 이렇게 이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비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sref라는 레퍼런스로 한 번만, 그러니까 되게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딱 봐도 간격이 되게 넓죠.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 이게 에러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확인했다면 10초는 예입니다. 어쨌든 제가 만든 서킷은 점점 더 그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체킹을 더 자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만 틀어줘도 아 이게 틀어졌구나 하고 빨리 락을 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락 레인지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센싱을 자주 하면 할수록 회로가 더 동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노이즈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롭게 어디셔널하게 넣은 모니터하는 플락은 그쪽에서는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이즈 센싱은 여전히 파란색 기존대로 하면서 프리퀀시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만 어디셔널하게 생성한 저 빨간색 클락으로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 열화 없이도 락 레인지를 넓힐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거긴 한데, 저 빨간색에서 프리퀀시를 갑자기 틀어줬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PLL 루프인데 이제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확 변해서 주파수가 확 틀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틀어졌을 때 매 사이클마다 저 이전 페이지가 기존 페이지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면서 달라졌으면 계속 그 프리퀀시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처럼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초록색처럼 계속 내려오면서 종국에는 안정적인 프리퀀시를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칩으로 만든 다음에 측정까지 한 결과인데, 저희 기술을 FCL이라고 명명한다면 그 FCL 루프가 꺼져 있을 때는 프리퀀시를 확 틀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위쪽으로 스톡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면, 제 파란색처럼 FCL을 켰을 때는 프리퀀시 디스터번스가 발생해도 원래 그 전에 유지됐던 타겟 프리퀀시를 여전히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세틀링 타임,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리커버리 타임도 굉장히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세틀링 타임 같은 경우는 5G 스탠다드를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임용이 되기 전에는 퀄컴에서 저 스냅드래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차지 펌프 대신에 이 서브샘플링 구조를 이용해서 많이 노이즈 개선과 또는 현재 스탠다드를 만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그쪽으로 많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공 그 기술 이전의 자리인 것 같아서 뭐 이 기술 말고도 제가 이런 기술도 하고 있다는 걸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오늘 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G 얘기를 했는데 5G가 뭐 좀 말들이 많죠. 넓게 퍼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골에는 또 안 터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거의 원인 자체가 결국 기지국이 많이 없어서예요. 그 주파수를 높이면 이 통신 시그널이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기지국도 그만큼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되는데 역시나 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안 되는 게 실정이죠. 그래서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죽은 면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커버하는 게 요즘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사 비용도 되게 아끼고 해서 우주 반도체 그 인공위성의 통신 탑재체 통신 칩을 넣어서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지상 통신만이 아니라 위성 통신과의 통신도 더 그쪽으로 더 5G나 6G 통신을 하겠다라는 게 6G, 3GPP에서 내놓은 어떤 통신 규약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상에서만 동작을 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이 있는 우주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통신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기존 지상 통신은 커버하면서도 6G 통신, 우주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AI 반도체라고 되게 핫하죠. AI 반도체 중에 GPU도 되게 중요한 블락이지만 요즘 삼성이나 SK에서 많이 하고 있는 HBM, 그러니까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중에서도 다른 블락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메모리를 빨리 읽고 쓰려면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읽고 쓸 때마다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출렁거려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그게 또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상에서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읽고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 같은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우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LDO라고 많이 불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또 더 자세한 어떤 디테일이 알고 싶으시면 질문 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께서는 3부 상담 세션에서 1대1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NTB 주요 기술 발표로 신체 변화와 운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센서 기술에 대해 중앙대학교 장승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정비하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만 쉬었다가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7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중앙대학교 장승환 교수님께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장승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기술은 센서 기술인데요. 신체 변화와 운동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센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센서로는 이제 CNT를 정렬해서 만드는 그런 고감도 센서고요. 두 번째는 리본을 만들어서 기본 유닛의 어떤 리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드는 어떤 멀티 센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 CNT를 주로 이제 그 멀티월 CNT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싱글 월 CNT가 이제 그 감도가 좋기 때문에 좀 고가이고요. 그래서 저는 센서를 좀 저렴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멀티월 CNT를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감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동영상 플레이 좀 예. 이렇게 그 두 개 전극 사이에 그 멀티월 CNT가 포함되어 있는 현타객을 이제 집어넣고 그 전원을 필드를 가해주면은 이게 동영상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그 이 전극 사이에 이제 그 연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얼라인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이렇게 얼라인 해가지고 이제 현미경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보시는 방향에서 이제 그 수직 방향이 이제 CNT들이 쭉 얼라인 되어 있는 방향 그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이제 얼라인 시킨 다음에 그 이 CNT를 걸러내기 위해서 종이 성분의 그 필터를 사용하는데 그 필터에 어떤 데브리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기적인 특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 쭉 얼라인하게 되면은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라인된 방향하고 그 트랜스버스 방향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방성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NT의 어떤 밀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는 아예 시그널이 안 나오게 만들 수 있고 이 정렬된 방향으로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그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압력도 센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 미세한 생체 신호까지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이 센서를 이제 목에다 붙이게 되면은 이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발음을 할 때 거기 나오는 시그널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 감지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심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한 번 펄스가 뛰는 게 아니라 PQRST 이제 5개의 그 펄스가 이제 한꺼번에 뛰게 되는데요. 그런 미세한 어떤 그 차이까지 이제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붙이게 되면은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센서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얼라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그 얼라인을 시킨 어떤 그런 시도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얼라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요 걸르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센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얼라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쪽에 있는 내부 전극은 공유하고 바깥쪽에 이제 외부 전극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이제 손등에다가 이제 이 센서를 붙이게 되면요. 외부 전극의 개수에 따라서 이 센서의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손가락 움직임을 저희가 감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센서 5개가 필요한데 이 센서 하나를 이렇게 손등에다 붙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DB만 갖고 있으면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의 응용 예로 절단 환자인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붙여서 뭐 프로세시스를 여기다 이제 그 달아놓게 되면은 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를 굽히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수화를 이제 번역하는 어떤 그런 트랜슬레이터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계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로제 스트레인 게이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0도, 90도, 45도 이 방향으로 이제 스트레인 측정해가지고 뭐 포화슨 레이쇼 같은 것들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조는 바깥쪽에 있는 전극을 몇 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방향으로의 그 거동을 그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죠? 그 복잡한 형상, 그 복잡한 어떤 거동 자체를 잘 센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전극의 개수만 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거동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유닛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충격이 발생했고 어느 정도의 그 데미지를 줬는지 그런 것들도 센싱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스트럭처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의 그 센서는 그 그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멀티 센서인데요. 저는 주로 이제 그 PVDF 기반의 어떤 그런 리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극을 붙여서 이런 리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리본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조를 해가지고 그리드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베이직한 건 이런 리본들이 서로 이제 중첩되는 포인트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를 이제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어디셔널하게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리드 센서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한 건데 그 배변 패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외부에 이제 외출을 했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애완견이 뭐 배변 활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했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배변을 했는지 배변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바일 폰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요새 이제 실버 산업들이 이제 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생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카메라로 하면은 좀 편하긴 한데 이게 이제 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리드 센서를 침대나 아니면은 주 생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서 생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진다거나 낙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상 여부를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신발 인솔에다가 집어넣어서 기능을 본 건데요. 아까도 저쪽에서 봤을 때 뭐 생기원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요 그리드 센서를 이제 인솔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경사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런 것들 다 감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 에너지 하베스터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해내면서 그 세컨더리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요 그래프 중에 이제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그 축적이 되는 걸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는 이제 그 보행 속도까지도 좀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기 요가 매트를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때 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그 매트를 좀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그 구성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하중 전달이 왼쪽 발에서 오른쪽 발로 이제 잘 그 이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뭐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플레이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잠시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요 그리드 센서로 이제 그 슈즈를 만든 거는 아까 이제 생기원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특허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게 피에조 그 재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PVDF 리본을 이용해서 그 발 뒤꿈치를 거스르게 그 인스톨을 한 다음에 보행을 할 때마다 그 리본이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인장이 되게끔 만들어서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깨질 염려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제안하는 어떤 기술의 효과 및 장점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수명 증가에 따른 그 실버 산업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이제 존중을 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가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용 고가 제품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용 침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을 해서 아이가 아픈지 뒤척이는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스마트 슈즈라든가 스마트 워치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제품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그 두 개의 그 센서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쪽에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상도 저희가 기본 유닛 기반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배치를 달리해서 이제 형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변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같은 것들을 그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유닛 구조를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보여드린 대로 이제 패드라든가 뭐 실버 패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치의 어떤 간격을 조절함에 따라서 넓은 면적을 저희가 커버할 수도 있고 좁은 면적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그 단순 유닛 구조를 이제 연속 배치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는 배열로 이제 배치를 해서 용도에 맞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이즈라든가 형상을 구현하는 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 자체도 저렴하고 프로세스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이거 이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한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이제 피트니스의 인식이 좀 증대되고 있고 영유아를 위한 웨어러블 센서가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좀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두 가지 센서에 대해서 그 적용하는 분야를 좀 대충 제안을 드리면 뭐 스마트 신발이라든가 마스크, 밴드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조기라든가 웨어러블 로봇,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생태 관찰하는 어떤 그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의 어떤 뭐 배변이라든가 영유아용 뭐 생명 반응 모니터링 같은 거,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분들의 어떤 뭐 사고라든가 생명 반응 같은 거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에 그 라스베가스 CES 가서 이제 제 스마트 슈즈를 이렇게 출품한 건데요. 그때 가서 이제 봤더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고 주로 이제 그 유아라든가 그다음에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이제 더 많이 이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및 NTB 기술이전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3부 상담에 대해서